강수량 30%는 못 참죠. 안녕하십니까, 모토제일입니다. 원래 오늘 바이크를 타는 날이 아닌데, 네, 제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려다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대구에서 이렇게 저배기량 바이크 동호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아침에 저를 자극하신 형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아니 이런 날에는 바이크 타고 출근해야 돼 이러면서 그래도 장갑을 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오늘 잠깐 볼일 보러 나오는 겸 해서 바이크를 타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가 오는 날 사실 바이크 타는 게 굉장히 위험하긴 하죠. 우리 사륜구동에 이렇게 옆에 있는 자동차들에 비해서 또 바이크는 바퀴가 2개가 기본이죠. 일단 2개부터 시작하는 바이크들이 많고, 요즘은 뭐 앞에 2개 또는 뒤에 2개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바이크를 또 사랑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2륜차, 바퀴 2개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서 게다가 또 후륜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후륜이다 보니까 바이크가 굉장히 이 노면의 상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지금 제가 밖에서 방금 큰 도로로 달리던 곳과는 다르게 지금 이제 이런 보이시나요? 이렇게 뭔가 페인팅이 올라간 도로라든지 아니면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글씨가 돼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블럭이 특별히 이렇게 시공돼 있는, 그리고 특히 이 맨홀이 비 오는 날에는 특히 맨홀에서 유증기가 올라와요. 기름, 하수구 밑으로 지나가는 악취와 유증기,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특히 바이크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날씨에도 저런 곳은 조심하셔야 되지만, 특히 바이크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길에 페인팅 되어 있는 곳을 더 조심하셔야 되지만, 비 오는 날, 눈 온 날 이런 데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도 차를 타고 나갈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또 바이크를 선택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죠. 대구 동성로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대구 동성로라는 곳은 일단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20-30분 내외에 해결될 일을 잠깐 보러 오전에 동성로를 잠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가려니까 목적지까지 가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특히 대구 동성로는 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바이크라고 해서 주차가 다 쉽다는 건 아닙니다. 네, 상대적으로 주차가 조금 쉬운 바이크를 오늘 좀 골라서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가기 전에 커피를 한잔 마시고 이제 이 영상을 좀 편집해서 올릴까 싶습니다. 오늘 뭐 아침 출근길은 그렇게 추운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춥거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운전하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더 하나가 있죠. 일단 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륜에다가 접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악조건이죠. 지금 우리 차들의 바퀴 폭만 봐도 일단 바이크 타이어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네,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제동력을 잃는 순간,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서 뭐 바이크가 넘어지는 것도 잡아주고 뭐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지만, 뭐 아무리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죠. 특히 이 가운데 화살표에 저렇게 페인팅 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물들, 이런 것들이 차들에 비해서 바이크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추운 날씨, 도로가 노면이 얼어 있거나 예열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바이크 운전을 추천드리지 않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비 오는 날, 근데 저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제가 비 오는 날 바이크를 좀 많이 타고 사는 것 같아요. 이 바이크 R3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비 와가지고 실제로 타지도 못하고, 네, 뭐 막 밤에 열심히 타러 나가고 뭐 이러고는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제 차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BMW G4를 가져온 지 이제 제가 작년 7월 말 딱 8월 초에 가져왔으니까 지금 G4를 제가 가지고 온 지 벌써 한 7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7개월 동안 사실 가져오면서부터 제가 영상을 좀 찍고 싶었는데, 이 차를 정비하느라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바이크계의 대부이신 우리 서기 형님, 우리 류석 형님께서 그 AS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의견을 좀 보태자면, 그 서기 형님께서 그 일본에서 차 정비를 배우실 때 이렇게 배우셨대요. 네가 차를 정비를 하는데 이 차가 고장인지 이 부분이 고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비사에게 상당한 중압감이 있다, 소비자들에게 모든 고장의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보통, 제가 이번에 제 차는 결국 인젝터라는, 휘발유 인젝터라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부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젝터라는 부품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니까 라는 명목하에 자꾸 조금씩 부품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처음엔 플러그 바꾸고, 처음에는 그 다음 코일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스로틀 바디 청소하고, 뭐 인젝터 뭐 의심은 되지만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결론은 인젝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들였던 수고와 시간과 비용들이 다 헛수고였다는 거죠. 뭐 물론 시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수리 과정들을 거쳐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사용 기간이 남아 있다면은 그거를 굳이 돈 주고 교체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그 AS 관련 정책에서는 조금 우리나라도 아직 배울 게 많고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조금은 재정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